풍문으로 들었죠. 오늘도 따끈따끈한 연예계 이슈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하나 씨는 쉬는 날 뭐 하세요? 쉬는 날.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보는 질문인데 저는 작품을 하나 끝내면 약간 곰이 겨울잠을 자듯이 잠을 자요. 그렇게 잠을 자요. 한 20시간씩 잡니까? 그렇게도 잘 수 있어요. 정말요? 네. 그런데 사실 집에 있을 때가 편할 때가 많죠. 그렇죠. 네. 못 봤던 영화도 보고 드라마들도 좀 몰아서 보는 편이라서 요즘에 너무 편안한 휴식을 보내고 있네요. 드라마 끝내고. 네. 사실 저도 그런데요. TV 보는 게 저는 굉장히 취미예요. TV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카우치족. 소파에 앉아서 하루 종일 TV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진짜 드라마는요. 우리 요즘 다시 보기가 잘 돼 있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얘기가 나온 김에 네. 스타보다 더 유명한 스타 작가들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번 주 풍문은 톱 배우들이 먼저 찾는 억대급 그녀들입니다. 김은수 작가님의 드라마 안 할 이유가 없고 작가님하고 한번 해보고 싶다. 작가님이랑 주저없이 역시 규선 선생이라고. 믿고 보는 드라마의 주역, 톱 배우들이 먼저 찾는 억대급 그들. 제작비 430억 원, 작가계의 큰손 김은숙 작가는 누구? 한류 스타 김수현의 중국 데뷔는 박지은 작가 덕분이다. 아내의 유혹, 김순옥 작가 드라마에 꼭 나오는 막장의 법칙은? 김한선 백댄서에서 장르 드라마의 데모가 된 주인공은? 풍문으로 들어오시오. 지금 시작합니다. 네, 방송사가 많아지면서 드라마 수도 많아지고 작가분들도 되게 많이 늘어났어요. 네. 근데 유독 손에 꼽히는 스타 작가님들이 있죠. 네. 네, 드라마계 가장 요즘 핫한 분 있죠? 김은숙 작가. 시청률 제조기라는 타이틀도 있지만 김은숙 작가의 출연하는 배우들은 무조건 뜬다. 한류 스타로 가는 지름길, 직행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쓰는 작품마다 높은 시청률을 기록해서 김은숙 작가표 드라마는 언제나 성공한다라는 이런 타이틀이 있죠. 네. 그 흥행 역사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8위의 연인 57.6%고요. 온에어 25.4%입니다. 시크릿 가든 35%고요. 그리고 신사의 품격 24.2%, 상속자들 25.6%, 태양의 후예 38.8%였습니다. 그리고 도깨비는요, 케이블 드라마 사상 최초로 20%의 시청률을 넘었습니다. 이야, 대단하네요. 이렇게 예. 해놓으니까 더 대단해 보이시던데. 20% 미만이 없네요. 없어요. 정말 흥행 제조기 맞아요. 예. 자, 김은숙 작가님은 그러면 언제부터 이렇게 드라마를 잘 썼을까요? 네, 김은숙 작가의 인생도 정말 드라마틱한데요. 김은숙 작가는 일단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강원도 강릉의 조그마한 가구 공장에 격리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작가의 꿈은 놓지 않고 여전히 간직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후에 어머니에게 이 가구 공장을 그만두고 서울로 올라가야 되니까 거짓말을 한 거예요. 본사에 발령이 났다고. 그러면서 상경을 하고 이후에 서울예술전문대학 문예창작과를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대학로에서 연극을 쓰면서 정말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당시를 떠올리는 인터뷰를 보면요. 꿈은 큰데 현실은 힘들었다. 월세 30만 원짜리 반지하에서 도시 빈민으로 살았고 새우과자 한 봉지로 3일을 버틴 적도 있었다. 라면서 그 당시에 힘들었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도 했어요. 네, 그런데 김은숙 작가님은 드라마 데뷔를 어떻게 하게 된 거였나요? 작가의 꿈은 갖고 있었지만 그래도 삶이 힘들다 보니까 작가를 포기하고 그만 낙향해야 하나라고 고민을 할 때쯤에 네. 드라마를 써보자라는 제안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때 김은숙 작가의 궁금증은 딱 하나였습니다. 돈을 많이 주나? 이런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바로 인생 역전의 기회가 된 건데요. 그렇게 해서 집필한 드라마가 태양의 남쪽이었어요. 공동 집필하게 된 거죠. 그래서 드라마 작가로서 이름을 알리게 됐고 그 이후의 작품이 파리의 연인. 57.6%라는 시청률을 보이게 됐죠. 경이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작품만에. 네. 그리고 김은숙 작가는 회당 3천만 원의 원고료를 받는 1급 작가로 거듭나게 되죠. 저 당시에요?
네. 와, 대단하죠. 현재 김은숙 작가 드라마가 방영 중이죠? 네. 네, 김은숙 작가 하면 로맨틱 코미디를 떠올리기 쉬운데요. 이번에는 사극입니다. 그 작품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 반사전 제작으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이 드라마가 이슈가 된 데는 출연 배우들이 또 큰 한몫을 했습니다. 충무로의 샛별이죠. 김태리 씨하고 그리고 무려 9년 만에 안방극장에 복귀하게 된 이병헌 씨입니다. 네. 김은수 작가님의 드라마 근데 안 할 이유가 없죠. 이병헌 씨 캐스팅으로 엄청난 화제가 됐었어요. 그렇죠. 이병헌 씨 하면 연기에 관해서 누구도 토를 달 수 없는 그런 소유자이기 때문에 일단 이병헌 씨를 TV 드라마를 통해서 만날 수 있다는 거에 가장 큰 관심이었고 그거 못지않게 또 화제가 됐던 부분이 바로 출연료였습니다. 이병헌 씨의 이 드라마에서 회당 출연료가 1억 5천만 원이다. 1억 5천만 원이다. 라는 보도가 나왔었어요. 보도가 나오다 보니까 이 드라마가 24부작이거든요. 그러면 출연료만 그냥 생각했을 때 36억 원 정도가 되는 거라서 와 이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나? 대박이다. 라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10배네요. 드라마가 많이 주네요. 네, 뭐 예능에서 10번 부르는 것보다 드라마에서 한 번. 아니, 이병헌 씨잖아요. 다 많이 주지 않습니다. 1억 5천이면 정말 큰 돈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슬리피 씨 같은 경우에는 이럴 때 큰 돈이죠. 네, 어떤 느낌이신가요? 이러려고 힙합을 했나. 궁금하다. 배우의 길로 네. 저도 한번 발돋움 해볼까. 아니, 이병헌 씨의 출연료가 36억 원이라고 하면 이 드라마의 전체 제작비는 얼마인지 그러니까요. 상상이 안 되거든요. 예. 얼마인가요? 네, 총 제작비는 430억 원이라고. 스케일 어디서 났냐 이걸. 이게 좀 감이 안 올 수도 있는데요. 지난해 1,4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신과 함께, 이 신과 함께 제작비가 약 400억 원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액이 얼마나 큰 투자를 받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정말 역대급 스케일의 드라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근데 이렇게 돈을 많이 쓰는 이유가 드라마가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네. 한류로 뭐 아시아권뿐만 아니라 이제 이 드라마 같은 경우 해외로도 다 팔려나가기 때문에 이 비용을 많이 들여서 고퀄리티로 만들어야만 하는 또 이런 사명감이 있는 드라마이기도 해요. 네. 근데 뭐 이 드라마 이미 뭐 한 300억 정도는 일단 수입을 얻었어요. 해외에 이제 해외로. 동시 방영되고 한꺼번에. 있잖아요. 그리고 방송이 이제 끝날 때쯤 더 많은 수입을 기대하고 있고, 그리고 이 드라마는 원래 S본부에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제작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이걸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24부작을 해당 제작비를 따져보니까 16억 정도 나와요. 근데 이병헌 씨가 그래서 굉장히 또 출연료를 많이 받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누리꾼들은 다른 그 스태프들이 좀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원망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예. 김은숙 작가의 작품 하면 무엇보다도 주목받는 사람이 바로 남자 주인공입니다. 남자 주인공이 되면 정말 전 국민적인 지지를 받게 되고요. 여성들의 마음을 콩닥콩닥하게 하면서 로맨틱한 남자로 딱 급부상하게 되는데 이번 김은숙 작가의 작품을 보면 이병헌 씨가 주인공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병헌 씨로 처음에 결정이 됐다라고 했을 때 찬반 의견이 팽팽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병헌 씨는 당연히 연기력으로서는 뭐 아무도 토를 달 수 없지만 약간 사생활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논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병헌이라는 배우가 나왔을 때 시청자들이 어떤 과거의 안 좋은 기억을 떠올리지 않을까. 그렇다면 로맨틱한 남자, 김은숙의 남자로는 어울리지 않을 텐데 라는 인식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여자 주인공이 김태리 씨가 낙점이 되니까 또 여기에 기대와 우려가 또 막 뒤섞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이 차가 또 많이 나기 때문인데요. 70년생 올해 49인 이병헌 씨와 그리고 90년생 29살인 김태리 씨가 이들의 멜로를 좀 설득력 있게 과연 그릴 수 있겠는가라는 점에서 우려가 생긴 거죠. 글쎄요. 같은 동갑으로서 예, 동의하지 잘 되면 못하십니까? 좋을 텐데. 아니, 잘 되면 좋을 텐데 그걸 굳이 또 나이로 또 얘기하니까. 예. 제 생각에는 이게 섭외하면서 캐스팅에 대한 말이 나올 걸 예상을 했을까요? 김은숙 씨가. 그래도 김은숙 씨의 어떤 그 뚝심이 좀 발휘가
됐겠죠? 네. 예. 그 김은숙 작가의 뚝심 때문이었는데 그 네. 뚝심의 배경에는 한 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난해에 디렉터스 컷 어워즈에 함께한 이병헌, 김태리 씨의 모습인데요. 잘 어울리네요. 잘 어울리시는데요? 네, 이 사진을 보고 의외로 잘 어울리는 조합이다라는 반응이 많았어요. 그래서 김은숙 작가는 우연히 이 투샷을 보고 너무 괜찮은 그림이었다라는 생각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20살 나이 차이가 나지만 김태리 씨, 이병헌 씨의 캐스팅을 원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어떤 물리적인 나이 차는 당연히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지만 실질적으로 연기를 함에 있어서는 전혀 그런 것들이 의식되거나 본인이 항상 유머 감각을 언제나 가지고 있고 분위기 메이커시죠. 네. 그거를 본인 입으로 말씀하시듯이 즐겁게 해주셔서 저도 참 재밌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왜 하필 이병헌이냐? 이거는 저는 확실히 우리나라 시장보다는 전 세계 시장을 노린 포석이라고 봐요. 노릴 수가 있다. 해외에서는 사실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 스캔들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네. 차라리 뭐 G.I. 조에서 봤던 이병헌의 모습 이런 걸 더 기억하는 사람이 많겠죠. 그러니까 해외 전 세계 사람들에게 판매하기 위해서는 이병헌이라는 캐스팅이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병헌에게 당연히 간 게 아닌가 싶어요. 아, 현실적인 면에서. 네네. 일단 김은숙 작가의 그동안의 작품에서 보면 공통점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네. 약간은 중년의 남자와 그리고 아직 소녀티가 남아있고 풋풋함이 있는 여성의 사랑인 거죠. 예를 들어서 신사의 품격에 김민종 씨가 나왔었어요. 김민종 씨가 맡은 채윤과 윤진 씨가 맡은 그 임메아리라는 역할이 있어서 두 사람은 17살 차이가 났었거든요. 근데 그게 전혀 어색하지 않았고요. 정말 현실 속에서 두 사람은요. 김민종 씨가 72년생이죠. 윤진희 씨가 90년생이에요. 실제로는 18살 차이가 났었습니다. 또 생각해보면 도깨비에서 공유 씨랑 김고은 씨도 빼놓을 수 없어요. 근데 이 극 중에서 공유 씨가 이 김신우라는 인물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잖아요. 900살이었어요. 아야 900살 900살 차이가 났었어요. 예. 한 870살 정도 차이. 네, 그 둘 되게 잘 어울렸었잖아요. 근데 드라마를 또 확실히 보면은 약간 고등학생과 성인의 사랑? 근데 그게 되게 아름답게 비춰졌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공유 씨하고 김고은 씨 나이 차이가 띠동갑이 돼요. 개구장이 같은 면이 있으셔서 저랑 성향이 좀 비슷한 부분도 있어서 좀 기분 좋게 잘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드라마를 통해 어떤 또 인식이 심어졌냐면 아마 우리 연예인들 아까 지난주 말했던 것처럼 뭐 연상 연하 커플 10살은 기본이야 이게 또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잖아요. 근데 김은숙 작가의 드라마를 통해서 아 나이 나는 이런 남녀의 사랑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구나 약간 공감대 내지는 아 저런 나이 많은 오빠랑 사랑을 하면 좀 저런 보호를 받겠구나 하는 판타지까지 곁들여진 거죠. 근데 이제 저같이 이렇게 상상하기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작가의 어떤 어린 시절의 경험담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김은숙 작가 선생님의 그 20대 초반 풋풋한 때의 그 시절을 생각해보면 본인이 꿈꾸던 어떤 관계도가 드라마에서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키다리 아저씨 같은 감히 한번 해봅니다. 예. 근데 이게 보면은 김은숙 작가가 저희 그 세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한참 유행했던 게 뭐냐면 순정 만화하고 이게 조그만 무슨 책 같은 게 하나 있었어요. 약간 예정 소설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거 보면은 이 설정과 거의 같아요. 남자 주인공인데 굉장히 차도남스러운 그러면서 성인 남자스럽고 여자애는 약간 귀엽고 발랄하고 청순한데 아이 같은 느낌, 캔디맨 이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이게 소녀 감성이라고 해야 되나? 저희도 아직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김은숙 작가님은 그런 감성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태양배우야말로 제가 쓴 최고의 판타지 드라마가 아닐까 싶어요. 저희 드라마가 판타지이기도 하고 울고 싶은 분들은 실컷 우실 수도 있는 드라마고 웃고 싶으신 분들은 실컷 웃으실 수도 있는 드라마라 네, 재밌게 잘 봐주셨으면 합니다.
네, 김은숙 작가의 두 번째 특징은 정말 기가 막힌 유행어를 다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맞아요. 정말 유행어만 들으면 드라마 딱 생각나요. 자, 뭐 이런 거 있죠. 애기야, 가자. 안 어울려. 이 안에 너 있다. 파리 여행 정말 그 명대사 아닙니까? 진짜 안 어울린다. 당신 바보야? 왜 말을 못해? 진짜 바보 같다. 바보야. 네, 지금 거는 네. 잘하는데? 네, 뭐 시크릿 가든 보면은 뭐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부터 해서 이태리 장인의 한 땀 한 땀 요것도 있었고 길라임 씨는 몇 살 때부터 그렇게 예뻤나? 요런 그 말투. 예. 맞나? 신사의 품격은 뭐뭐 하는 걸로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태양의 후예 이거 말입니까? 이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걸 해냅니다. 뭐 이런 식의 말투. 그리고 이제 그 도깨비에서 날이 좋아서 날이 흐려서 알다가도 모르겠구나 이런 말들이 굉장히 유행어가 이거 됐었죠. 소영 씨랑 슬리피 씨가 한번 네, 해주세요. 한번 해주세요. 남녀가 함께해야. 지금 놀랐어요. 네. 뭐 하는 줄 알죠? 해주세요. 애기야 가자. 에이, 약하다. 저 이성균 씨입니까? 이성균 씨? 애기야 가자. 이성균 씨? 애기야 가자. 야, 이거 좋다. 그냥 한번 촥 이성균 씨 버전으로 한번 읽어주면 안 돼요? 너 유수영도 바보야? 왜 말을 못해? 사람 내 저기 바보세요 진짜. 말을 왜 그렇게 하세요? 어눌하게 하세요 네. 선생님. 이게 최선이야? 확실해? 이태인 장인의 한 땀 한 땀. 아유 비싸다. 이거 비싸다. 잘한다. 유수영 씨는 몇 살부터 이렇게 예뻤나? 야 누나를 해주지 이야기야. 오케이. 됐어. 이제 자도 돼. 자도 돼요. 퇴근해도 돼요. PD님께서 10회분 연장한다고 하네요. 아 됐어요 이제. 예. 근데 이게 또 뭐 말이 안 되는 게 있나요? 아, 그 뭐 예를 들면 문법상은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 예. 단어 좋아하냐 뭐 이런 등의 말들이 사실상 문법에는 맞지 않는다는 건데 어쨌든 아마 이 드라마 작가 입장에서는 사람들을 1시간 동안 판타지 세상 속으로 잠깐 데려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현실에서의 문법도 별로 중요하지 않다. 아마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닌가. 아니 그렇게 따지면 요즘은 줄임말 많이 하잖아요. 네. 그것도 문법상 맞지 않는 말인데 굳이 그렇게 따져야 됩니까? 아니 그리고 이게 오늘 내내. 갑자기 따지고 네. 보니까. 심각하게 따진 건 아니에요. 네. 문법이 맞지 않는데 그걸 딱 듣는 순간 우리가 그 뜻을 안다는 게 알죠.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특히 뭐 그런 문법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고 오히려 그런 걸 발상을 찾아냈다는 게 나는 정말 기발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김문숙 작가님이 언어의 마술사라고 아이 생각해요. 뭐야 이거. 작가님. 아유 근데 이게 문법뿐만 아니라 설정이 좀 안 맞아도 보게 되는 맛이 있어요. 왜냐면 네. 태양의 후예 같은 경우는 이제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그 조금 오바스러운 게 설정이나 상황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도 보게 되는 맛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걸 보면 이게 진짜 작가의 힘이 이런 설정도 뛰어넘게 만드는 현실감이 조금 떨어져도 판타지 있게 만들어내는 이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캐릭터를 숨을 쉬게 만들어 그 생명력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래요. 정말 네. 대사와 시청자가 착 붙는 그런 신기한 경험을 하잖아요. 근데 이 모든 대사가 김은숙 작가가 실제로 쓰는 그런 이야기들이라고 합니다. 말투부터. 네, 예를 들면 언제부터 그렇게 잘생겼어요? 이 이야기 같은 경우도 김은숙 작가가 본인이 실제로 했었던 그런 이야기라고 하고요. 진짜? 네, 그리고 시크릿 가든에서도 참 명대사가 많았죠. 시크릿 가든에서 주원이가 라이미에게 이제 미간을 이렇게 누르면서 네 꿈속은 뭐가 그리 험한 건데?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대사 역시도 김은숙 작가와 그 남편분, 이 부부 사이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아 근데 진짜 현실 부부가 이런 대화를 한다는 게 되게 놀랍네요. 우리가 보통 밥 차려, 밥 먹어, 뭐 이런 정도인데. 자, 그런데 얼마 전 김은숙 작가의 이혼 기소를 접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지난달 26일이었습니다. 김은숙 작가의 새 드라마 제작 발표회를 앞두고 있던 날이었는데요. 한 매체가 김은숙 작가가 12년 만에 남편과 파경을 맞았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 김은숙 작가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전면 반박에 나섭니다. 자다가 봉변을 당했다라는 말로 시작이 됐는데요. 자고 일어났더니 제가 이혼녀가 되어 있더군요. 제 이혼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것도 마치 사실인 양이라면서
저 이혼 안 했습니다. 저희 세 식구 잘 살고 있어요. 마침 아이가 방학이라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엄청 당황스럽고 화가 납니다. 사실 확인도 없이 이런 기사가 나갈 수도 있군요. 그것도 하필 제작 발표의 날의 말입니다. 라고 밝혔어요. 상처받았겠어요. 상처 받은 정도가 아니죠. 예. 그리고 연예인이면 뭐 혹시나 오버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저분은 그냥 작가신데. 예. 그래서 나는 저기 동감이 가는 게 아이가 있는데 아이는 진짜 깜짝 놀랄 일이죠. 아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님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오히려 다른 것보다는 아이가 제일 먼저 걱정이 됐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또 하필 제작 발표했나 이런 오보가 나서 더 놀랐을 것 같은데요. 사실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거는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김은숙 작가의 작품의 세 번째 공통점, 비밀을 알려드리겠는데요. 네. 김은숙 작가는 한 번 했던 남녀 주인공과는 다신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너무나 강렬한 인생을 갖고 있고 우리는 다들 그 캐릭터로 생각하고 있는 그 꿈을 깨지 않는 거예요. 예. 다만 조연은 자주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김우빈 씨 같은 경우는 신사의 품격과 상속자들에 나왔고요. 유인나 씨는 시크릿 가든과 도깨비에 나왔어요. 그리고 김지원 씨는 태양의 후예 이어 미스터 선샤인까지 다시 만났는데요. 이제 이들은 이 캐릭터를 통해서 조금 더 확장이 되고 그다음에 주연 배우로 올라서게 되는 발판이 되는 거죠. 김우빈 씨 같은 경우는 10분 때 작업을 해봤는데 너무 연기를 잘하는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랑은 다시 한번 작업을 꼭 같이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시크릿 가든이라는 작품을 했었는데요. 제가 가장 편하게 연기했던 작품이었어요. 어느 캐릭터 하나 좀 소외받거나 미움받지 않게끔 너무 예쁘게 잘 써주시기 때문에 모든 배우들이 다 하고 싶어하는 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흥행이 보장되고 캐릭터를 잘 잡아주기 때문에 이 김은숙 작가를 선호하는 배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김은숙 작가와 함께 작품을 하고 싶어서 정말 어마어마한 노력을 한 분이 있거든요. 바로 도깨비의 저승사로 나왔던 이동욱 씨입니다. 네네. 처음에 이제 그 도깨비에서 이제 저승사자 이동욱 씨가 너무 하고 싶어서 얘기를 했대요. 근데 김은숙 작가가 어울리지 않는다 저승사자랑. 그래서 이제 거절을 했는데. 이동욱 씨가 어떻게 하든지 하고 싶어서 김은숙 작가가 해외로 비행기를 타고 간다 요 소식을 듣고 옆자리를 바로 예약을 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해서 결국 이 역할을 따낸. 대단하다. 대단한 노력이에요. 제가 이 전작 소설권을 하면서 이 제작사와 좀 인연이 있게 되다 보니까 저승사자 얘기를 듣게 되고 그리고 그 역할을 탐이 나서 제가 먼저 좀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이외에도 김은숙의 남자가 되고 싶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배우가 있는데요. 우리 조인성 씨. 우리 조인성 씨가 김은숙 작가를 언급을 하면서 김은숙의 남자가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한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김은숙 작가께서 다음에 무엇을 구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부디 그 구상 속에 나도 들어가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한 거예요. 저랑 마음이 같네요. 네. 김은숙 작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은 러브콜들이 있지만 윤두준 씨를 또 좋아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부럽다, 윤두준. 네, 유튜브 유명한 영상 중에 어떤 팬이 윤두준 씨에게 다가와서 오빠 저 뷰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윤두준 씨가 그 팬을 꼭 안아주는 그 영상이 있어요. 뷰티라고요? 김은숙 작가는 언젠가 윤두준 씨를 만나면 좀 이걸 해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윤두준 씨도 연기 드라마 하는데 윤두준 씨는 정작 캐스팅 안 하시면서 팬과 좋아하는 건 다른 거죠. 일가 사적인 윤두준 씨 입장에서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기대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김은숙 작가가 내 열광 팬이라고 자기를 만나면 아껴주시는 걸 알아달라고. 수도 있죠. 더 좋은 거를 하시려고. 이거보다 더 큰 작품이 어디 있어요? 제 지인 중에 그 쓰는 이제 한 작가가 지드래곤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드라마 할 때 왜 지드래곤 드라마 주인공을 안 하냐 그랬더니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팬인 것과 이게 좀 할 때는 틀리대요. 오히려 하게 되면 환상이 자기가, 깨지죠. 깨질까봐 그걸 못 한대요. 그럴 수 있죠. 지금은 대한민국 톱스타들이 먼저 캐스팅을 제안할 정도로 명성이 대단한데요. 명성만큼 이 김은숙 작가의 몸값도 대단할 것 같아요. 네. 예, 김은숙 작가의 원고료는 업계 최고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단 뭐 회당 1억 원 선을 넘는다라고 알려졌어요. 근데 저는 사실 배우들 받는 거에 비하면 좀 더 받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도깨비가 16부작이었을 때 그 작품당 수억 원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미스터 선샤인 같은 경우는 24부작이거든요. 최소 24억 원의 원고료를 받았다는 풍문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드라마틱하잖아요. 공장 경리를 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 작가가 됐다는 게. 또 본인 얘기를 드라마로 써도 되게 재밌을 것 정말로 같아요. 예. 김은숙의 남자들이 있다면 천상계 여배우들에게 러브콜을 받는 스타 작가가 있습니다. 네. 저도 이 작가님 작품 참 좋아하는데요. 이분은 바로 김남주, 전지현 씨가 그 스타 작가의 드라마로 전성기를 네. 맞이했던 박지은 작가입니다. 박지은 작가는요, 여배우들이 뜨려고 한다면 주목해야 할 인물이 아닌가 네. 싶습니다. 가장 먼저 데뷔작이 내조의 여왕입니다. 그럼 내조의 여왕은 누가 떠오르죠? 김남주 씨가 결혼하고 8년 만에 복귀작이 이 드라마였어요. 제2의 전성기를 열었죠. 그리고 넝쿨째 굴러온 당신 이 드라마는요, 최고 시청률 45.3%를 기록했어요. 네. 그리고 별에서 온 그대 이 작품은 결혼한 다음에 14년 만에 드라마로 복귀한 전지현 씨의 또 컴백작이기도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네. 박지은 작가는 뭐 97년도에 이제 방송 작가로 데뷔를 했는데 그때 당시 뭐 예능, 시트콤, 교양, 라디오 작가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특이하게도 부부 클리닉 사랑과 전쟁 작가를 했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방송과 이제 드라마 작가로 데뷔를 했는데 요거 때문에 조금 다양한 드라마를 쓰게 됩니다. 사랑과 전쟁은 내용이 좀 선정적이긴 한데 재밌어요. 그렇죠. 사랑과 전쟁 자극적이면서. 또 드라마죠. 안 본 분 없잖아요. 이거는 근데 사실은 판타지가 아니라 리얼이에요, 그러니까 리얼 사례를 가지고 만든 현실 거잖아요. 부부의 제가 요 사랑과 전쟁 CP를 직접 만나서 인터뷰했었거든요. 네. 드라마로 만들 때 훨씬 더 그 자극적인 부분을 뺀 게 그 정도라고 합니다. 네. 실제 사연은 훨씬 더 심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박지은 작가는 이런 또 라디오에서 이제 그 주부들의 사연 같은 걸 들으면서 이런 걸 종합해서 이제 드라마를 만드는데 이때 만든 게 넝쿨째 굴러온 당신. 이게 이제 시월드의 얘기란 말이에요. 네. 그 많은 그 라디오 사연들을 또 접하면서 또 만들었고 뭐 내조의 여왕, 역전의 여왕 이런 거 역시 주부 캐릭터를 이때 뭐 사랑과 전쟁 이런 걸 귀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예. 박지은 작가님도 스타 작가인 만큼 사단이라는 게 있지 않으실까요? 네, 그렇죠. 절친한 배우들과는 작품을 좀 이어나가는 편으로 꼽히는데요. 김남죽, 전지현, 나영희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인연을 맺었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래서 그 이후에 다른 작품에서도 다시 만나는 배우로 꼽힙니다. 이제 작가들도 사실은 꽤 새로운 드라마를 할 때마다 꽤 도박이자 모험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유명한 작가라고 하더라도 다음 작품이 얼마든지 안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잘 안 되면 본인이 그동안 쌓았던 거 뭐 등등해서 더 많은 관심을 한 번에 받게 되기 때문에 네. 안 되더라도 연기자 중에도 자신의 글을 잘 이해해 줄 사람 혹은 한 번 이해해서 잘 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을 아무래도 더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이런 전지현 씨라든지 몇몇 같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 작가의 대본을 잘 소화해줬고 또 그 작가의 마음을 잘 아마 헤아렸던 그런 연기자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또 재밌는 게 박지은 작가는 다른 작가님들하고 다르게 보통 다른 작가님들은 좀 은둔형, 또 만나기 쉽지 않고 이러는데 좀 되게 좀 행동파이세요. 그래서 드라마 촬영 중간에도 이제 촬영장을 방문해가지고 배우들하고 얘기하고 이제 배우들의 이제 평소 습관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잘 캐치해뒀다가 그걸 드라마에 살리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제 사실 배우가 연기를 할 수 되게 편하게 할 수 있게 계속 서포팅을 하면서 이제 글을 써주는 거죠. 그렇게 호흡을 잘 맞춰주고 배우를 인정해주는 자세가 이제 배우들이 되게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좀 그래서 끈끈하게 오랫동안 인연을 이어가는 것 같아요.
친절하시구나. 그 배우의 실제 캐릭터를 살려주시는 거네요. 자연스럽게. 박지은 작가님의 그 작품에서 제2의 전성기를 맞은 분은 바로 전지현 씨입니다. 이 별에서 온 그대는 30%를 육박하는 시청률을 올렸고요. 연기력으로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았죠. 뭐 중국에서 뭐 대단했죠. 대단했죠. 예, 치맥 열풍이 불었고요. 네. 근데 정말 재밌었던 건 이겁니다. 이제 박지은 작가가 별에서 온 그대를 만들었고 김은숙 작가가 이제 상속자들 만들지 않습니까? 네. 중국에서 이 드라마를 합쳐서 별에서 온 상속자들을 만들어요. 네? 맞아. 네. 정말요? 실제로. 그래서 이 드라마를 보면은 여기 도민주 씨가 상속자고 뭐 이렇게 나와요. 그 두 작가를 합쳐놓은 그런 드라마가 탄생을 합니다. 대박이다. 그런데요, 이 여배우들의 캐릭터를 잘 살리기로 유명한 박지은 작가가 여배우가 아니라 김수현 씨와 다시 한번 작품을 하죠. 그게 바로 프로듀서였습니다. 여기에는 차태현 씨도 나왔고 공효진 씨도 나왔고 실제 프로그램명 그리고 방송가의 임금 맛집 뭐 이런 실제 이름이 그대로 등장을 하면서 사실감이 있다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박지은 작가가 KBS 예능국에서 일했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예능 작가 경력과 그리고 드라마 작가로서의 필력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낸 작품이다라고 평가를 받거든요. 네. 프로듀서는 실제로 KBS 드라마국에서 만든 게 아니라 예능국에서 만든 드라마예요. 희한하죠. 그래요. 저는 약간 이 드라마를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쉬어가는 타임이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대작들 인기 많은 걸 했다면은, 그러니까 흥행을 위한 어떤 드라마를 계속 쓰다가 정말 그동안 자기가 언젠가는 쓰고 싶었던 그런 나의 이제 옛날 회사 생활이나 실제 PD나 작가들 이런 생활을 언젠가 써보고 싶었다는 느낌이 저는 이제 강하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요 타이밍은 잠깐 자신이 쉬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오히려 편안하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우리 리얼하지 않았나요? 우리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게 봤던 작품이었던 것 우리가 같아요. 더 프로듀서가. 공감하면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박지은 작가님이 이제 예능 글을 쓰던 작가여서 더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KBS 그 근처에 막 어렸을 때부터 제가 다녔던 추억이 다 있는 장소에서 KBS 주차장 막 이런 거 촬영하는 거 보면서 익숙하죠. 너무. 그러니까 굉장히 그때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저럴까? 서수민 PD님 거였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많이 좀 도와드리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직접 연락됐는데 이미 캐스팅이 끝난 후에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때도 재촉거리셨군요. 제가 좀 아니요. 뭐라고 했다고요? 아니요. 뭐 질 뭐라고 하던데 뭐라고요? 뭐 인력센터 같아요. 일단 김은숙 씨의 원고료가 이제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네. 기사화가 됐다고 하고 이제 박지은 작가님의 이제 원고료가 이제 궁금합니다. 네. 비슷한가요? 누가 이겼죠? 일단 억대로 올라선 것은 분명한데요. 2012년이죠. 넝쿨제 굴러온 당신과 2014년 별에서 온 그대의 연달아 두 편의 성공으로 회당 4,500만 원의 이제 원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2016년이었죠. 그 박지은 작가가 CJ E&M과 계약을 하면서 100편에 100억이라는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어찌됐든 억대 작가로 올라선 거예요. 네. 박지은 작가님이 쓴 작품들을 보면요. 주로 드라마 자체가 좀 밝고 생동감이 넘치면서 해피엔딩이에요.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박지은 작가의 드라마가 이제 모두 다 성공한 작품이기도 하지만 공통점 해피엔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잡이 오수정, 내주의 왕, 역전의 왕, 넝쿨제 굴러온 당신 모두 주인공들이 화해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 마무리가 됐었고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새드 엔딩 아니냐라고 이렇게 계속 예측을 했었던 작품이 바로 이제 별에서 온 그대였거든요. 설정 자체가 약간 그랬었거든요. 근데 또 재미있게 또 꼬아서 기적적으로 이제 도민준과 천송이가 또 자연스럽게 만나는 이런 그림을 그려가지고 또 다시 해피엔딩으로 만들어냈죠. 박지은 작가는 결혼하셨나요? 네, 박지은 작가는 초등학교 동창이랑 결혼을 했는데 동갑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신혼 때 엄청나게 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남편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려고 하고 있었구나라고 깨달아서 이후에 남편의 내조를 하는 방법을 인정으로 정했다고 해요. 인정? 인정하는 거? 인정한다. 차이를 인정하고
박지은 작가 그 남편분이 있잖아요. 남편이 제 친남동생하고 친구예요. 어머, 저기 어머 그 방송 친구 좀 봅시다. 그래서 사실은 제 동생 결혼식 날 박지은 작가를 처음 뵀어요. 제가 그때 몰라 뵀어요. 아니 왜냐면 제대로 인사를 그때는 이제 결혼식이다 보니까 인사를 못 했는데 제가 이제 동생을 통해서 들은 거면 이 부부 사이가요 엄청나게 좋은 걸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박지은 작가가 스타 작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주변에서 흔히 말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너희 와이프가 뭐 돈을 잘 벌고 이런 시샘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너무 지극정성으로 내조를 정말 열심히 한대요. 진짜 내조 여왕이. 네, 그래서 이게 드라마가 괜히 나온 게 아니라는 거를 본인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정말 해가지고 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성격도 되게 정직한 그런 성격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저 예. 방송에서는 처음 얘기했습니다. 근데 얼굴 그때 딱 한 번 보고 다음에는 이제 워낙 바빠져가지고 못 본 거죠. 사실 드라마가 뭐 사실 나는 너의 친아버지였다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모니 막 이런 거. 예. 나는 네 당숙이 아니고 너의 그러니까 애인이다. 네, 자극적인 소재이면서도 또 이 스타 한 분을 제2의 전성기를 있게 만들어주신 이제 작가님이신데 시메리 복수할 거야. 나는 너를 만나. 네, 저 하나 찍어놓고서 내가 누군지 복수할 거야. 네, 아내의 유혹의 김순옥 작가님입니다. 네, 김순옥 작가는 1971년생이고요.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고요. 89학번입니다. 25살이던 해에 그 법조인과 결혼해서 슬하에 아들을 둘을 두고 있어요. 주부 생활을 하다가 2000년도에 드라마 작가로 데뷔하게 됩니다. 네, 근데 독특한 게 2007년도 아침 드라마죠. 그래도 좋아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5글자 제목만 짓고 있어요. 아내의 유혹, 천사의 유혹, 웃어요 엄마, 5손가락, 가족의 탄생, 왔다 장보리 모두 5글자 제목. 맞아요. 맞아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게 5글자로 막. 그때 그 방송가 사이에서 5글자 드라마가 다 잘 된다 이런 게 맞아요. 있어가지고 징크스 같은 징크스 같은 이런 거라고 하죠. 거겠죠. 예. 김순옥 작가의 대표작이죠. 2008년도 아내의 유혹이라는 이 작품은 정말 모래시계만큼이나 모든 가정주부와 정말 많은 분들이 이걸 많이 정말 봤어요. 그리고 또 스타 탄생을 했고요. 시청률 40%를 넘는 국민 드라마로 탄생했습니다. 물론 이때는 케이블이 활성화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아마 이게 지금의 방송했어도 40%는 가뿐히 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를 버린 남편을 유혹해서 파멸시켜버린다라는 엄청난 줄거리잖아요. 근데 사실 이것보다 더 강렬한 인상을 남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주인공 장서희 씨의 변신이었는데요. 눈 밑에 점을 찍는 것만으로도 다른 여자라고 우기는 게 가능한 이런 이야기가 좀 보는 사람은 처음에 좀 코미디처럼 우습기는 했지만 어쨌든 스토리가 빨리빨리 훅훅 지나가 버리니까 몰입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청자들도 진짜 모르나 보다, 남편을 못 알아보나 보다 뭐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연기하는 연기자 입장에서도 제가 장서 씨랑은 좀 친한데 가끔 보면서도 참 뻔뻔하다. 완전 다른 여자. 다른 여자인 척 연기를 해야 되는데 누가 봐도 요거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아니, 근데 이게 너무 강렬했던 탓인지 그 왔다 장보리에서 이걸 한 번 더 써먹고 싶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똑같은 설정에서 우리 다들 그냥 웃었죠. 그때 이제 아내 유혹의 그 버전이 역시 같은 작가로서 또 재밌게 넣었구나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저때 당시에 그 생생하게 기억하는 게 어떤 뉴스의 기사 내용이 아내의 유혹 드라마가 종영을 해서 그 뒤에 하는 뉴스 시청률이 떨어졌다. 그런 기사를 봤어요. 그렇죠. 8시 뉴스 시청률이 떨어졌겠죠. 그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대단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이 작품은 그래서 중국판이 또 따로 제작이 됐어요. 그래서 중국판에서의 주인공은
추자현 씨였습니다. 그래서 중국 드라마에서도 신데렐라가 되기도 했죠. 장서희 씨랑 절친이시잖아요. 네, 뭐 네. 많이 친한 편인데 네. 이 작품으로 장서희 씨가 정말 시청률의 여왕이 된 거죠. 그렇죠. 과거 여론조사에서 복수극 중 가장 기억나는 캐릭터 누구냐라고 했을 때 1위가 장서희 씨였습니다.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었고요. 감사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김수록 작가는 이후 2014년이죠. 시청률 38%에 이르는 왔다 좀보리를 내놓습니다. 너무 장보리. 예, 정말 좋았어요. 여기 악녀 중에 악녀죠. 바로 연민정 역할을 내놓는데 이때 그 연기했던 이유리 씨가 스타덤에 오릅니다. 그러니까요. 이유리 씨가 이 작품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정말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연기를 했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대단한 연기인데 이때 이 작품을 통해서 연예대상에서 대상을 받습니다. 이유리 씨가 되게 잘했던 거는 그 악역에도 그냥 나쁜 악역, 귀여운 악역, 예쁜 악역들이 있어요. 악역들도 캐릭터가 다른데 그러니까 이유리 씨는 코믹스러웠어요. 악역인데. 네. 얼굴 표정을 모든 걸 놓으셨어요. 그래서 더 인기를 끌으셨던 것 밥 같아요. 먹던 장면 생각나네요. 이 작품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백진이 윤현민 씨 주연의 2015년 작품이죠. 내 딸 금사원. 이 작품도 정말 인기가 많았는데요. 시청률 35%를 기록하는 등 인기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드라마 방송 당시에 이 드라마의 굉장히 복잡한 등장인물들 간의 관계가 이슈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히트작을 내놓으셨구나. 예. 높은 시청률을 자랑하는 김순옥 작가의 드라마를 보면요.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네. 정리된 게 있더라고요. 제가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6가지인데 먼저 첫 번째, 극단적인 캐릭터 설정과 상황인데요. 예를 들면 저만 하나만 찍으면 다른 사람 되는 그런 게 있고요. 두 번째, 주연보다 인상 깊은 사악한 악역이 있습니다. 연민정이나 뭐 신혜리 이런 게 있는데 악역들은요 보통 결혼을 통한 신분 상승을 위해서 협박, 살인 뭐 이런 것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욕하면서 보는 드라마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평가가 되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 주연과 조연, 아역도 실연을 피할 수 없다. 현실이네. 현실이야. 무섭습니다. 네 번째는요. 친부모와 친자식은 어릴 때 헤어지거나 눈앞에 두고도 서로의 존재를 모른다. 맞아. 다섯 번째, 반드시 화재나 교통사고로 인한 비극이 발생한다. 그렇죠. 여섯 번째,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반드시 돌아와 사건을 해결하거나 악인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그렇죠. 딱딱 끊어맞죠. 그러네요. 맞네요. 그 장르라고 할 수 있나 이렇게 독한 설정의 이런 드라마가 시청률을 노린 뭐 억지 설정이다. 아니면 아니다 현실에서는 뭐 이런 게 더 현실성이 있고 더 통쾌하다. 어떤 거로 여러분들은 생각이 드세요? 이게 많이 보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카타르시스를 주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전혀 또 빠져나갔다. 아이고 저걸 잡았어야 되는데 아이고 죽겠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시면서 보잖아. 욕하면서. 네. 예. 문지상 편이었는데 말이죠. 설정 자체를 비판하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그러니까 그 독특한 설정이 예를 들면 셰익스피어의 그 햄릿 같은 경우도 형 죽으니까 형수랑 결혼하잖아요, 동생이. 그러니까요. 그것도 사실 막장은 막장이에요. 근데 그런 설정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설정을 한 상황에서 과연 이 주인공이 정말 삶에 대한 인생에 대한 뭐 이런 깊은 고뇌가 있는가 아니면 시청률에 대한 고뇌만 있는가 이게 막장과 명작의 차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몇 분쯤에 끊어야 사람들이 내일도 다시 찾아올까? 요거에 더 매달리는 게 타이밍은 죽이죠. 내일 궁금한 게 내일 안 볼 수 없게.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장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소재를 매회 다르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끌고 가야 하기 때문에 답답하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SF 영화도 아니고 너무 막장이면 사실 출연하는 배우들도 연기하면서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김순옥 작가는 워낙 이거 뭐 탄탄한 스토리로 만드시니까 이분들의 사단이 있죠. 네, 맞습니다. 이유리, 장서희, 황영희, 손창미, 안내상, 최대철.
이분들이 아주 대표적인 김순옥 작가의 사단인데요. 네. 이유리 씨 같은 경우는 김순옥 작가의 차기작 언니는 살아있다에도 잠시 카메오로 출연을 했어요. 근데 이때도 반응이 정말 너무 좋아요. 나온다고 매체에서 난리 났었어요. 네, 각 매체에서 나오기 전에도 기사를 쓰고 그 리뷰 기사도 정말 많이 올렸었어요. 뭐 언니는 살아있다 출연했던 박강현 씨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김순옥 작가는 개연성이 있게 대본을 쓴다. 그냥 난 재밌더라라고 말을 했고 네. 오윤아 씨도 김순옥 작가는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성격이 분명해서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라고 드라마나 배역에 굉장히 만족을 했다고 합니다. 네. 자,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요즘은 영화만큼 재밌는 드라마들이 많잖아요. 소재나 퀄리티가 뭐 영화 수준입니다. 요즘 뭐 장르물 드라마도 굉장한 이슈죠. 그렇죠. 이제 한동안 지상파가 사실 이제 흔히 얘기하는 막장 드라마랑 이제 뭐만 하면 다 러브 스토리, 뭐 병원에서 하는 드라마라지만 병원 의사끼리 러브 스토리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이제 시청자들이 좀 식상해요. 근데 말 그대로 그 스릴러물이나 스릴러물 아니면 뭐 이제 액션이면 액션 이런 쪽으로 딱 붙여서 여기에 맞는 드라마를 진짜 잘 만들어서 요즘에는 시청자들이 몰입해서 보는 드라마들이 많이 생겼죠. 이 대한민국 장르물의 그 새로운 장르를 여시는데 한몫 단단히 하신 이 신진 작가인데 바로 이 사인, 유령, 시그널의 김은희 작가가 그 주인공입니다. 김은희 작가는 뭐 대한민국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이 과학 수사, 사이버 수사를 소재로 한국형 수사물을 완성시켰는데 이후에 한국 드라마는 김은희 작가의 작품이 나타나기 전과 후가 나눈다는 평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예. 김은희 작가님의 취재 자세는 정말 대단하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드라마 3days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이 드라마는 이제 전직 청와대 경호관에게서 들은 내용들 그리고 군사 전문가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최대한 사실적으로 쓰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군사 전문가의 정말 자문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정말 많이 좋아하셨던 드라마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 준비 기간만 2년 정도가 걸렸다고 해요. 강력계 형사와 프로파일러 등을 만나서 정말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굵직한 그런 사건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접근을 해서 드라마에 반영을 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놀랐습니다. 특히 이름난 강력계 여형사를 만난 뒤에 김혜수 씨의 캐릭터를 또 만들었다고 하네요. 김혜수 씨는 김은희 작가의 시그널을 통해서 약 3년 만에 안방극장에 복귀를 했는데요.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아무래도 작품 선택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디테일한 연출을 하는 감독님 그리고 한국형 장르물의 대가로 평가를 받는 김은희 작가의 조합이기 때문에 방송 전부터 이미 믿고 보는 드라마다. 이 작품은 그해 가장 기대되는 드라마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혜수 씨 역시 흔쾌히 이 작품에 몸을 던질 수 있었던 거죠. 앞에서도 얘기 나눴듯이 스타 작가가 되면은 자기가 점 찍은 배우를 섭외할 수 있다는 이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김은희 작가도 역시 자신이 생각하는 배우를 모두 드라마에 캐스팅을 한 편인가요? 어떤가요? 네, 김은희 작가가 시그널을 할 때도 본인이 다 1순위로 했던 배우들을 거의 다 캐스팅을 했어요. 예. 그런데 의외로 조진웅 씨한테 이제 허락을 얻기가 조금 시간이 걸렸다고 했는데요. 근데 전 이거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조진웅 씨도 시나리오 꼼꼼히 보기로도 유명한 배우 중에 한 명인데 아무리 봐도 김은희 작가의 그 탄탄한 시나리오라고 하지만 무전기로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공을 초월한 게 본인 도저히 납득이 안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게 너무 황당하다. 라고 약간 먼저 얘기를 했지만 끝까지 사실 뭐 다 됐는데 조진웅 씨까지만 완벽하잖아요. 마지막까지 좀 좀 설득을 했고 조진웅 씨 역시도 이 배우와 그리고 그래 가만히 또 들어보니 이게 또 설득력이 있네라면서 끝 마지막에 최종 승낙을 했다고 해요. 이재훈 씨가 1순위였어요 그때 딱. 137순위인 제가
기다리다 1순위가 너무 빨리 하는 바람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재훈 씨와 홍석천 씨 둘 중에 이렇게 같이 봅니다. 누굴 선택할까요? 가기가 쉬운데요. 이긴 거. 이거. 야, 사실 저 김은희 씨는 제 작가 동기입니다. 정말? SBS. 예. 아, 그렇다. 제가 웃으며 삽시다의 막내 작가로 들어가서 그럼 나도 같이 했던. 예. 어쩐지 김은희 내가 낯이 작가도 있구나. 이제 다른 예능 프로 했었고요. 장항준 감독이 저희보다 선배. 네. 작가였죠? 네, 작가 그러니까 선배. 내가 같이 했었거든요. 둘이 이렇게 그 같은 팀에서 하다가 둘이 눈 맞은 거예요. 맞아요. 장항준 감독님 거 대신 이렇게 타이핑 하다가 아 맞습니다. 작가란 게 이런 거구나 라면서 이제 네. 뛰어든 거죠. 그래서 김은희 작가도 나 저나 다 이제 예능 작가를 하려다가 이제 드라마 작가로 김은희 작가 갔고 저는 이제 전공이 이게 연기이기 때문에 아 다시 연기를 해야 되겠다고 다시 연기로 왔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SBS 옮겼을 때 작가 선생님으로 커피를 4년 동안 제가 타드렸어요. 네. 존댓말 해가지고. 네, 존댓말 하면서 알고 봤더니 동생이더라고요. 그리고 김은희 작가는 저랑 진짜 뭐 벌써 한 20 몇 년이 막역한 지났죠? 사이시겠네요. 20은 근데 막역하고. 아니 근데 그 정도로 서로가 친하고. 같은 동기 작가하고 그러면은 네. 전화가 얼마나 한대요. 쟤는 뭐 저한테 전화나 뭐 역할도 안 줘요. 밥이나 먹으러 오고 쟤네들 커플이 그냥 그래요. 쟤네들. 지금 어느 정도 포기한 것 같은. 네. 이쪽은 아니 캐스팅 한다고 몇 번을 저한테 얘기했는데 네. 뭐 전화도 안 해. 옆에서 지켜봤으니까 네. 두 분이 그럼 어떻게 만났나요? 네. 두 분이 서로 만나는 그 시점에 같이 있으셨습니까? 김은희 씨하고 장항준 감독이. 감독하고 예. 저희 S본부에 같이 이제 작가실이 있는데 저희 작가들끼리 이렇게 연애를 많이 했었어요 그때. 그래서 그 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LAR이랑을 쓰셨던 그 순풍산맥과 작가 그 김희찬 정진영 작가 그 커플도 결혼을 했고 그 다음 요 김은희 장항준 커플 결혼했고. 네, 두 분이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모습을 뵀었는데 서로가 굉장히 살뜰히 챙기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근데 김은희 작가가 이렇게 드라마 유령이 히트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남편보다 더 유명한 스타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장항준의 아내로 불렸다면 지금은 장항준 씨가, 그러니까 장항준 감독이 김은희의 남편으로 불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근데 장항준 감독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2016년도에 그 드라마 시그널이 백상예술대상 극본상을 수상을 하게 되는데 이때 백상 수상자의 배우자로서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 아내의 명성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좀 인상 깊은 네, 그런 이야기이기도 했어요. 재치 있으세요. 네. 원래 예전부터 아주 감독님은 개그맨을 웃기는 작가. 수입 부분에서도 네. 200 이상을 넘었다. 네. 내 아내가 벌써.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라디오에서. 네. 내가 매일 술값을 낸다면 내 아내는 매일 골든벨을 칠 수 있다. 이 정도의 수입을 얘기했거든요. 예. 아니 두 분 다 작가적인 능력도 있고 또 감독이시고 또 둘 사이에 아이가 있다면 이쪽 계통으로 좀 굉장히 재능 있는 뛰어날 아이가 것 같아요. 있을 네. 태어날 것 같은데 어때요? 두 사람 사이에는 13살 난 딸이 있는데요. 역시 부모님의 행동을 이제 자녀가 닮는다고 하잖아요. 이 두 분의 딸도 연습 삼아 작품을 굉장히 자주 써본다고 해요. 근데 굉장히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엔딩 부분이 굉장히 독특한데 장르물처럼 사람들을 다 죽인다고 해요. 그러니까 딸도 장르물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김은숙 작가도 딸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13살이라고 하는데요. 이 딸의 특징은 작품마다 재벌이 등장한다고. 재밌지요. 색깔이 재밌다. 맞네. 머리 색깔이 딱 맞아. 네. 이게 질풍노도의 시기예요. 네, 재벌이 되거나 죽거나. 이 앞에 나왔던 작가님들도 그렇고 글만 잘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같이 끼들이 좀 넘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김은희 작가님도 이색 경력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장항준 감독이 이제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아내는 작가가 되기 전에 가수 김한선 씨의 백댄서였다라고 밝혀서 엄청나게 모두를 놀라게 했어요, 진짜로. 이게 무슨 일이야? 이어서 뒤에서 춤추던 그 19살 소녀가 나중에 한국 드라마를 지으는 작가가 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김우리 작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김한선 씨는 모를 거다. 나중에 현장에서 꼭 뵀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19살 너무 때 신기해. 댄서 활동을 했던 거예요?
이야기 나눠볼 주인공은 사진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배우예요? 자, 이 사진 보고 여러분들 여배우가 아닐까 하시는데 이분이 작가입니다. 우와. 오, 저도 깜짝 너무 놀랐어요. 미인이시네요. 출중하신데요. 정말 대단한 미모시네요. 누구십니까, 이분이? 네, 품위 있는 그녀의 백미경 작가인데요. 인터뷰 기사를 딱 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만 느낀 게 아니에요. 출연 배우들은 더 심하게 느꼈다고 합니다. 예, 정상훈 씨가 출연했잖아요. 정상훈 씨가 한번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작가님이 너무 예뻐서 술자리에서 이제 사석에서 왜 이렇게 예쁘세요라고 했더니 나도 나 예쁜 거 안다. 라고 너의 대본량을 얘기하셨다고. 늘려주마. 백미경 작가는 집필한 드라마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강구 이야기, 사랑하는 운동화, 힘센 여자 도봉순, 품위 있는 그녀, 우리가 만난 기적 이렇게 있고요. 영화로는 흥부가 있습니다. 아. 근데 백미경 작가님이 더욱 대단하다고 생각되는 게 네. 보조 작가가 없이 무려 20부작의 스토리를 끌어낸다는 풍문이 있더라고요. 사실 아주 없는 건 아니고요. 보통 작가님들에 비해서 정말 적은 숫자이긴 해요. 딱 한 명이거든요. 근데 보통 이 정도 되는 작가님들은 한 5명에서 6명 정도 보조 작가들을 두고 그래도 좀 숨 쉴 수 있는 틈을 만들어 놓잖아요. 근데 일단 보조 작가에게는 대사 한 줄도 맡기지 않을 정도로 백미경 작가는 본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완벽하게 쓰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완벽주의자고. 힘센 여자 도봉순 품위 있는 그녀가 같은 해 작품이에요. 아. 이게 너무 놀라운 거죠. 그리고 편성을 확정하고 나서 두 작품을 동시에 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정말 이거는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드라마는 이게 어떻게 왜냐면 가능해요? 주 탈고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적어도 우와. 이게 기획이라던가 머릿속에서 구상이 모두 끝난 상태라던가 뭐 대략적인 툴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놀라운데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문맥도 완벽하고요. 내레이션들 같은 경우도 좀 가슴을 치게 만드는 좀 울림을 주는 그런 대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집 프로 바둑 기사가 너무 막 신기하다. 동시에 여러 이렇게 명하고 만드는 바둑을 두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고수의 그냥 어떤 드라마계의 알파고시네. 알파고. 네. 근데 이게 왜냐면 방송하는 사람들 알지만 이 드라마 작가분들이 계속 이게 매주 이게 쫓기잖아요. 시간에 쫓겨서 쪽제본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걸 두 작품을 영화하고 드라마를 같이 한다는 게 이 대단하신 능력가시네요. 백미경 작가님은 원래부터 작가님을 꿈꾸셨던 건가요? 아, 그런 건 아닙니다. 이제 백미경 작가님은 영문과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을 합니다. 그러나 26살 됐을 때 집안이 좀 힘들어졌나 봐요. 그래서 영어학원 강사로 일을 하게 됐는데 그리고 이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평범하게 살았는데 원래 꿈이 작가였다고 해요. 그래서 틈틈이 시나리오를 쓰면서 이제 이걸 냈는데 당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영화로 만들 줄 알고 서울에 올라갔는데 자신의 시나리오가 교묘하게 메이저 영화사의 표절을 알고 다시 대구로 내려갑니다. 아, 표절을 했다고요? 메이저 영화사에서? 네네. 이런 신인 작가였을 작가 때. 거를. 그 이후로 상처를 받고 작가의 꿈을 접습니다. 그리고 영어학원에 다시 매진을 하는데 아이를 키우면서 토익 시험을 무려 11번을 치르고 만점을 받아요, 거기서. 만점. 네. 네. 이때부터 상인동 백선생으로 이름을 날리면서 한 달에 3천에서 4천만 원을 벌게 됐다고 합니다. 예. 대박. 이야. 아 근데 그렇게 잘 버는데 왜 학원을 그만두시고 글을 다시 쓰신 건가요? 이제 봉화마을로 가는 버스를 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백미경 작가가 그 버스에서 나는 지금 과연 잘 살고 있는가를 굉장히 깊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창밖을 이렇게 내다보는데 뭐 5월의 태양, 꽃, 돌, 모래 뭐 이런 게 그냥 예사로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또 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나이가 들어가고 있구나라는 걸 생각했대요. 그러면서 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했겠죠. 당시에 그래서 승승장구했던 그 학원 2호점을 내려고 사실 보증금을 걸어놓은 돈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돈을 포기하고 다시 글을 쓰기로 했다고 합니다.
백미경 작가는 올해 좀 2편의 드라마를 집필할 계획이라고 이미 밝힌 바 있죠. 근데 상반기에 우리가 만난 기적이 방송이 됐으니까 지금은 또 다른 드라마를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드라마 품위 있는 그녀, 저도 이거 정말 재밌게 봤는데 이 작품이 다시 소설로 재탄생한다고 합니다. 드라마에서는 미처 다 표현하지 못한 인물들 간의 뭐 갈등, 세세한 감정 표현 이런 것들을 더 세밀하게 그리고 좀 더 집요하게 표현해낼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다시 한번 백미경 작가의 이 완벽주의자적인 모습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스타 작가들은 스타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다 보니까요. 그만큼 구설에 많이 오르기도 하죠. 네. 네, 이번에 소개할 작가는요. 네. 캐스팅 때문에 구설수에 한번 올랐는데요. 네. 그러나 구설수에는 올랐으나 한 배우의 인생을 황급빛으로 다시 물들인 스타 작가예요. 황급빛 내 인생을 집필한 소현경 작가입니다. 소현경 작가 같은 경우에는 2012년이죠. 내 딸 서영이에서 같이 이 영광을 누린 천호진 씨와 함께 또 한 번 의기투합해서 되게 화제가 됐습니다. 네. 이 황금빛 내 인생은요. 그간 참 많은 연기를 펼쳐왔지만 상복이 없었다라고 보여진 천호진 씨, 네. 배우 천호진 씨가 데뷔 34년 만에 대상을 탄 그런 작품이에요. 시청률도 어마어마해서 국민적인 지지를 받았는데 이렇게 작품이 사랑을 받고 또한 상복이 있기까지 이 드라마의 소현경 작가는 사실 많은 구설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황금빛 내 인생의 캐스팅 때문이었어요. 예, 바로 박시우 씨 때문인데요. 네. 박시우 씨는 2013년이죠. 연예인 지망생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사건으로 방송 활동을 잠정 중단을 했었어요. 이 이후로 사실 케이블 드라마에 출연을 하기도 했지만 성과는 별로 좋지 않았고요. 그리고 박시우 씨가 어떤 드라마의 캐스팅 선상에 있다라는 사실 기사 한 줄만으로도 굉장히 그 드라마에 대한 약간 안 좋은 시선이 정말 많이 쏟아졌죠. 그런데 소현경 작가가 박시우 씨를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를 하겠다라는 뜻을 정말 굽히지 않았어요. 사실 저희 쓰는 기자 입장에서도 다들 반대를 하는 파도 있었고 이제는 좀 기회를 줘야 된다라는 약간 상반된 의견이 많았고요. 하지만 결국에는 이 박시우 씨가 이제 황급빛 내 인생이 5년 만에 지상파 진출작이거든요. 이 드라마로 인해 제대로 황급빛 내 인생을 받고 다시 시작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박시우 씨가 이 황금빛 내 인생에 캐스팅된 1등 공신으로 당연히 소현경 작가를 뽑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이 작품에서 박시우 씨가 맡았던 역할은 처음부터 박시우 씨였다 라는 이야기가 아예 모두가 다 인정을 했어요. 박시우 씨 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인정을 할 만큼 이거는 박시우 씨 역할이라고 했는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의 만류도 많았고 여론이 좋지 않았음에도 소현경 작가는 정말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고 밀어붙였고요. 박시우 씨는 제2의 전성기를 되찾게 된 거죠. 네. 어느 정도 그 논란이 될 걸 소현경 작가는 알고 있었음에도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박시우라는 과감한 이 도전을 한 이유가 있겠죠. 예, 과거에 소현경 작가는 박시우 씨와 SBS 드라마죠. 검사 프린세스라는 작품을 했었어요. 네. 이 작품은 사실 시청률이 그렇게 막 높지는 않았지만 그 마니아층이 있어서 인생 드라마라는 얘기를 얻었었고요. 그리고 이 드라마에 나온 박시우 씨 캐릭터는 정말 좋았어요. 변호사 역할이었는데 마음이 정말 따뜻하고 완벽한 차도남이지만 정말 이 사람만큼은 따뜻한 마음씨를 갖고 있어라는 그런 마음으로 약간 서변아리라는 타이틀을 얻었었거든요. 이 과거의 영광을 다시 황급빛 내 인생을 통해서 재현한 거죠. 사실 시상식을 제가 진행했는데 그 현장에서 이렇게 박시우 씨가 이렇게 감정을 억누르면서 이렇게 수상 소감을 하는데 그 고뇌와 그 어려웠던 그런 자신의 감정을 굉장히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바로 옆에서 제가 봤잖아요. 저를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소현경 작가님 너무 감사하고 진실함으로 진실한 연기로 보답할 수 있는
배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가님이 주변의 반대를 다 내가 책임지겠다. 그렇게 하고 그냥 추진해 나가는 그 기회를 한 번 더 주겠다라는 이런 분은 사실 박시우 씨 입장에서는 은인이죠. 제가 커밍아웃하고 3년 동안 방송이 없다가 저한테 드라마를 하나 주셨던 김수현 작가님 저한테 은인처럼 된 것처럼 그러니까 어려운 입장에 있는 연기자한테는 이런 기회가 굉장히 절실하거든요. 지금은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얘기지만 그때는 정말 거의 정말 앞길이 뭐 어떤 제의 자체가 안 왔던 거잖아요. 저의 인생이 거기서 끝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다시 희망을 주셨던 김수현 작가님이는 그것도 가능한 거예요, 진짜. 아니 뭐라고 하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뭐 하자고 어떤 식으로? 제가 그냥 뭐 그 전에 인사드린 적도 없고 일면식이었어요? 네, 일면식이 없었어요. 우와. 근데 그 언론에서 다 반대하고 뭐 난리가 났었는데 김수현 작가님이 저를 보자마자 그냥 해. 와. 네가 뭘 잘못했다고 우와. 그거를 네가 죄 지은 거 아니니까 고개 뻣뻣이 들고 다녀. 그러셨어요. 야, 약간 눈물 글썽인데, 야, 감동적이다. 오, 사람이 갑자기 18년 만에, 한 15년 만에. 나도 눈물이 난다. 나도. 아니 근데 진짜로 제 삶이 거기서 끝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도 기회를 안 줄 때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분이 갑자기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게 저는 굉장히 한 줄기 빛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지금도 이제 명절 때마다 인사를 드리는데 선생님이 이제 그만해라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내년에 더 기쁜 인사 드릴게요 이렇게 하시면 됐어 하시는데도 그 마음에 이렇게 정말 뿌듯하실 거예요. 네, 제가 잘 된 게 거를 너무 좋지. 너무 좋아하세요. 얘기 들으면서 정말 훈훈하네요. 예, 좋은 배우들을 다시 이렇게 발굴하는 그런 작가님들이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에 만나볼 주인공은요. 작품 수로나 흥행 성적으로나 지금까지 단연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작가입니다. 네, 먼저 이 작가님이 쓰신 작품을 한번 불러드려 볼게요. 네. 종합병원, 야망의 전설, 허준, 상도, 올인, 폭풍 속으로, 러브 스토리 인 하버드, 주몽, 로비스트, 식객, 바람의 나라, 태양을 삼켜라, 아이리스. 야, 엄청나다. 아, 이게 다 같은 작가의 작품이에요? 네. 슬피 씨도 알고 있죠? 드디어 남자 작가님이 등장했죠. 네. 최완규 작가님 아닙니까? 네. 사실 어떻게 보면 방송사에서 내놓으라 할 이 굵직굵직한 선이 굵은 작품들, 뭐 사극도 마찬가지고요. 저걸 다 같은 작가가 썼다라는 사실만으로도 놀랍습니다. 예, 이쯤 되면 최완규 작가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시청률 얘기를 하자면 어느 작가 부럽지 않은 게 바로 최완규 작가입니다. 4%로 시작해서 50%로 종영을 한 야망의 전설을 시작으로 4%면 일단 이미 네. 사망 선고 거예요. 받은 거거든요. 네. 그걸 부활시킨 거예요. 이거 정말 네. 희한하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민 드라마라는 호칭으로 시청률 50%를 넘은 작품들이 꽤 있어요. 네. 허준, 올인, 주몽 이게 다 최완규 작가의 대박. 작품인 거죠. 이야. 최완규 작가는 방송 작가가 된 것이 정말 우연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백수 시절에 친구랑 후배집 그 자취방을 전전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때 TV를 봤더니 슬립 광고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극본 공모 공고였는데요. 그리고 나서 3개월 만에 첫 작품을 완성을 했어요. 이 작품이 한 방에 극본 공모 수상작이 되어서 데뷔를 하게 됩니다. 아주 화려한 데뷔였죠. 그래요. 예. 실력이 대단한 거죠. 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대작들 그중에서 또 종합병원 이런 전문적인 작품을 또 그러니까요. 만나게 된 건가요? 정말 최완규 작가의 작가가 된 스타 작가가 된 스토리를 보면 네.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종합병원 그 작품은 최완규 작가도 자신이 가장 애정을 하고 있는 작품이다라고 꼽는다고 하는데요. 그 시기에는 정말 헝그리 정신으로 무장됐었기 때문에 가장 후회 없이 열심히 살았던 때라고 해요. 당시 그때 종합병원이라는 드라마를 쓰기로 한 작가가 있었는데 그 작가가 사정이 생겨서 작품이 무산되게 놓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의학 드라마잖아요.
대체 작가를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위기가 최완규 작가에게는 하나의 기회가 됐는데 전문적인 요소가 필요한 대작을 신인 작가에게 맡긴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정말 썩은 동아줄을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맡긴 건데 최완규 작가는 종합병원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면서 의학 정보를 다 쏙쏙쏙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요. 의료진의 버금가는 지식까지 아주 탄탄하게 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거짓말처럼 1년 6개월 동안 73회의 종합병원의 대본을 성공적으로 집필했다고 해요. 최완규 작가 같은 경우는 이 종합병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합병원을 계기로 그 30 이전에 꼬이고 불투명했던 내 인생이 술술 풀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방송우는 내 편이었다. 근데 이 말이 정말 뭐 거짓이 아닌 게 이후에 발표하는 작품마다 전부 다 대박을 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병헌, 송혜교 주연의 화제의 드라마 올인을 대박을 치죠. 이 올인은 정말 한 주간 이 시청률이 49.1%로 7주 연속 1위로 이 종연을 하거든요. 당시 뭐 올인 씬들은 뭐 대단했거든요. 40%가 넘었고 뭐 OST 대박이 나고 맞아요. 정말 이때 뭐 역대급 명작이다라고 뽑히고 있습니다. 예. 최완규 작가 역시 올인의 주역 이병헌 씨랑 어떻게 또 한 번 손을 잡게 됐다고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리스. 가장 고세대죠. 재밌었어요. 아이리스가 국내 최초 블록버스터 첩보 액션 드라마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드라마 시작부터 이병헌의 드라마 복귀, 김태희 출연 이런 걸로 엄청난 화제를 모았었고요. 당시 제작비가 뭐 수백억이 들어가고 그때 뭐 최초 뭐 이런 단어들이 계속 들어갔던 드라마였어요. 그래서 시청률이 그때 30%를 넘기면서 인기를 끌었고 결국은 아이리스 2도 나왔고 영화도 나오고 했죠. 네. 그런데 정말 최완규 작가의 드라마 성공작 스토리 끝이 없는데 이 작품을 빼놓을 수 없는 게 제가 예전에 외국을 갔었는데 이 주몽이라는 작품이 그러니까 그 나라의 국민 드라마로 불리더라고요. 정말 내가 한국에서 왔다니까 다 주몽에 대해서 물어봐요. 야, 그거 신기하더라고요. 아마 이 역대 드라마 중에 탑 오브 탑일 거예요. 예. 아마 주몽을 안 본 국민이 있을까 할 정도로 한 시청률 50%는 정말 가뿐히 넘었고요. 사극 역대급 시청률을 다 갖고 있는 MBC 사극 중에서도 탑 안에 올라가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저는 이 주몽이요. 한 또 배우의 재발견을 한 작품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주몽이죠. 그 타이틀롤인 송일국 씨요. 송일국 씨는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중견 배우 김을동의 아들로 사실 더 유명을 했었어요. 유명했었으나 이 작품을 통해서 완벽하게 연기 잘하는 국민 배우로서의 타이틀을 딱 가졌고요. 그러면서 시청률 50%가 확 뛰어넘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전 너무 대단한 게 작가님들마다 스타일이 있고 장르가 있잖아요. 근데 이 작가님은 첩보 액션, 의학 드라마, 사극 이거 너무 대단하신 것 같은데 이런 최완규 작가님에게 예기치 않은 논란이 생겼었죠. 그렇습니다. 사실 많은 스타 작가들, 아니 스타 작가뿐 아니라 많은 작가분들이 작품을 준비할 때 정말 드라마 소재를 완전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아예 뭐 경찰서에서 아예 생활한다든지 아니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원에서 그냥 뭐 숙식을 한다든지 그렇기도 하는데 우리 최완규 작가는 조금 더 과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올인을 쓸 때 그때 카지노에 많이 뭐 들락거리면서 사실 많은 스타 작가들, 아니 스타 작가뿐 아니라 많은 작가분들이 작품을 준비할 때 정말 드라마 소재를 완전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아예 뭐 경찰서에서 아예 생활한다든지 아니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원에서 그냥 뭐 숙식을 한다든지 그렇기도 하는데 우리 최완규 작가는 조금 더 과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올인을 쓸 때 그때 카지노에 많이 뭐 들락거리면서 적지 않은 돈을 잃었다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참 구설에 올랐죠. 가수들이 그 노래 제목 따라간다고 하잖아요. 이것도 약간 드라마 이름 올인을 따라간 게 아닌가.
다행히 올인이 잘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 취재를 하려고 저 돈을 썼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한 인터뷰에서 마찬가지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작가는 다양한 경험을 해야 하지 않냐. 카지노와 주식에서 내가 큰 돈을 잃은 건 맞지만 이것도 나에겐, 작가라는 나에겐 큰 자산이다라는 입장을 보였어요. 최한규 작가의 논란은 이것뿐만이 아니었다면서요? 최한규 작가는 2015년 9월 자신의 사무실에 드라마 제작사 대표 A씨에게 모 쇼핑몰에 투자를 받아 드라마를 제작하는 조건으로 이 대본을 우선시 집필해주겠다는 조건으로 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같은 해죠.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필리핀 마닐라의 한 카지노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3억 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는데요. 이 때문에 지난 5월이죠.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상습 도박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좀 이렇게 히트작을 많이 발표하신 작가님이 이런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는 게 조금 믿어지지가 않네요. 네. 위대했던 대작가가 이렇게 이제 예상치 못하게 몰락을 한 데는 어쩌면 뭐 좀 일찍 자신의 생각이나 원래 과정보다 좀 일찍 떠버렸던 것도 하나의 원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왠지 모르지만 자꾸 빠져드는 이 풍문 픽업 시간. 네, 오늘은 어떤 풍문 스타를 준비해 오셨나요? 발로 뛰는 이 개기자 황영진이 오늘은 정말 발재가 나면 이분을 따라할 수 없습니다. 발재가? 정말 30년 차, 데뷔 30년 되는 가수분을 만나고 왔습니다. 30년 발재가 아닌데 가수분이라고요? 네네. 30년 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30년 전이면 88년도 데뷔인가? 80년도일 텐데 제가 88년도 데뷔. 전 네. 같습니다. 태어나기 전이어도 알 수도 있어요. 저는 모를 것 같아요. 알아요. 아니, 되게 모를 유명하신 것 분입니다. 여기 있는 분은 다 알 수 있는 대단한 분이에요. 정원관 씨 아니야? 이렇게 발차기 하잖아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제가 살짝 춤 동작만 살짝 하면은 누군지 다 알 수 있는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해봐요. 댄스계의 조용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알 것 같죠? 알 것 같죠? 보여주세요, 살짝. 자, 지금 그분이 누군지 확인하시죠. 전설의 댄스 가수 황 기자, 그리고 노래뿐만 아니라 작사 작곡도 다 하는 박남정 씨 만나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1988년) 데뷔 이래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 단독 콘서트를 개최를 하셨잖아요. 예. 그때 좀 어떠실 때 분위기가 좀 굉장히 많은 그 관객들과 함께 콘서트를 했었어요. 물론 이제 작은 곳이었지만 네네. 그래도 많은 분들이 한 2시간, 3시간 정도 가까이 막 일어나서 난리치고 그리고 나서 안 하던 방송도 뭐 많은 프로들을 한꺼번에 많이 나가면서 네. 또 많이 찾아주고 기억들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자, 이번에는 그 박남정 씨 과거 정말 너무 화려했었습니다. 어마어마했는데 그 인기 얼마나 있었는지 얘기 좀 해주시죠. 사무실에 스케줄판이 있으면 보통 화이트보드판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네네. 그 하나 갖고 안 돼가지고 하나, 2개, 막 3개 이렇게 막 겹쳐서 이렇게 써놓고 매니저 형님이 공연 끝나고 차에 와보면 차 뒤 유리창이 다 박살나 있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끝나고 나올 때 네네. 항상 그 인파에 밀려서 옷 막 찢어지고 막 이런 게 다반사였어요. 그러면 널 그리며 정말 대단했어요. 뭐 1위도 하셨고 뭐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는데 지금도 뭐 회자되고 있는데 많은 활동을 하다가 어느 순간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서태지와 아이들 때문이다라는 풍문. 요걸 좀 얘기해 주시면. 그거는 어떤 팬이 저희 집에 찾아와서 네네. 이만큼 스크랩 해왔던 그런 뭐 브로마이드라든지 사진 같은 거 갖고 와서 저한테 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이거 왜 나한테 주는데? 그랬더니 저 이제 저기 서태지와 아이들한테 옮기기로 했다고. 요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박남정이 정말 많은 활동을 하다가
어느 순간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서태지와 아이들 때문이다라는 풍문. 요걸 좀 얘기해 주시면. 아, 그거는 어떤 팬이 저희 집에 찾아와서 네네. 이만큼 스크랩 해왔던 그런 뭐 브로마이드라든지 사진 같은 거 갖고 와서 저한테 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이거 왜 나한테 주는데? 그랬더니 저 이제 저기 서태지와 아이들한테 옮기긴 했다고? 아니 굳이 안 줘도 될 걸. 그냥 가면 될 걸, 조용히 가면 될 걸 왜 나한테 와서 이걸 전해주면서 회자 정리를 공개를 했네요. 하는지. 네.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고 제가 이제 그 바쁜 활동과 스케줄을 소화하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갑자기 사생활이 전혀 없어진 거예요. 어디 가서 뭐 친구들하고 거리에 나가는 것도 상상 못했었고 뭐 어디 가서 식당 가서 밥을 먹기도 불편했었고 기획사 간에 약간 그 보이지 않는 불화라든지 이런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니까 그때는 정말 심했어요. 제가 병원을 다닐 정도였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계약이 끝남과 동시에 난 이제 안 해 그랬죠. 나 이거 안 할래. 가수를? 네, 안 한다고 그랬어요. 아 진짜요? 그래서 신문에도 한번 제가 낸 적이 있었어요. 그럼 그때 전성기 때를 정말 행복했다. 아 부럽다. 남들은 뭐 행복했던 시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네요. 본인의 입장에서 좀 힘들었던 부분이 많았겠네요. 그때 당시 똑같이 돌아가라 그러면 아마 지금이 오히려 행복할 거예요. 박남정이 포기하지 않고 음악을 계속하는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음악과 춤이라는 거는 제가 누구한테 떠밀려서 한 것이 아니고 제가 너무 좋아서 또 시작을 했던 열정이 있어서 시작을 했던 거기 때문에 언제까지 할 것이고 왜 하느냐 이런 이유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계속 할 수 있는 거고 제가 가끔 제 자신한테도 놀라는 게 네네. 아직도 걸어 다니면서 주위 사람들이 없으면 쇼 윈도우나 뭐 엘리베이터나 거울 같은 데 비치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자꾸 이렇게 몸을 한번 동작을 하게 되더라고요. 딱 나오는구나 이게. 네,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내가 이게 아직도 피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천성 댄스 가수 박남정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네요. 여전합니다. 여전해요. 그러니까 왜 여전히 그리고 세월을 뭐 비껴나가죠. 어쩜 그렇게 동안이시고. 활동을 중단하셨다는 이야기도 좀 처음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연예인이 갑자기 큰 성공을 해서 대중들한테 그런 관심을 받는 거는 개인 사생활 없어지고 뭐 밀려드는 스케줄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건강이 바로 악화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좀만 지나면 사실 굉장히 좀 회의가 들 때가 있고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그런 거에서 굉장히 이제 좀 병으로 발전되는 경우가 있는데 박남정 씨가 아마 그게 있었을 거예요. 아마. 정말 이런 어느 순간 연예인들은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그런 게 올 거예요. 맞습니다. 공허하고 그러니까 가수들은 더 화려하잖아요. 옛날에는 사실 시스템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뭐 네. 아티스트를 보호하거나 이런 정신적으로 케어해주거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더 힘들었을 거예요. 네, 황영진 기자님의 풍문 픽업 네. 코너 제보를 받고 있죠. 네 맞습니다. 황영진 K기자의 풍문 픽업 많은 제보를 받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좀 제보 이곳으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풍문에서는 대한민국 드라마계를 좌지우지하는 억대급 작가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무슨 작품을 쓰든 지금까지보다 앞으로 더 기대되는 작가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도 더 멋지고 특별한 작품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더욱 화끈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